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5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마 조금 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죠. 직접 검찰청에 나와서 업무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홍순욱 부장판사가 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 건지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해드릴 때는 그 상세한 내용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내용을 종합 분석해서 왜 이게 잘못됐다. 지금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 방송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TV조선 그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것이 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결정도 잘못되면 또 대통령도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무부가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게 대통령이 최종 제가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뒤집으면 공공복리에 반한다? 그건 뭐 짐이 곧 국가다라는 발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 논리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법원도 저의 생각과 비슷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이제 그 후폭풍이나 파장 같은 건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오늘은 홍순욱 부장판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그 결정문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징계위원회는 4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3가지라고 얘기했죠. 채널A 수사 및 감찰 방해 이걸 하나로 묶으면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외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절차적 정당성에 중요한 하자가 있었다. 이것도 지적을 했더군요. 저는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징계 사유의 문제를 더 핵심적으로 봤는데 절차적 정당성도 거의 똑같은 분량으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무장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여러 사람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피 신청을 당한 사람이 참여해서 다른 사람의 기피 신청을 기각해버리는 거. 이게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피 의결을 번갈아 가면서 참여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과반수가 아닌 3명만 참여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장관이 빠진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제적위원은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7명이고 그 제적위원회 과반수는 4명이므로 기피 의결을 하려면 제적위원 과반수의 위원 4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한다. 근데 징계위원회는 3명만 기피 의결에 참여해서 의사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가 패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예비위원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7명을 채웠거나 그러면 어찌 됐을까?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 부분은 치유가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991년에 대법원에 판례가 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의원은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래서 4명이 아닌 3명만의 출석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개정되기 이전의 과거법에 대한 해석으로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 적용할 수 없다. 이래서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사유를 하나하나씩 따졌습니다. 이 징계 사유는요, 첫 번째가 판사 분석 문건이죠. 판사 분석 문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니까 이것만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채널A 수사 또는 감찰 방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주 긴 그 설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건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에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부분, 이게 이제 품위 손상 뭐 이런 걸로 지금 징계 사유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발언이 뭐냐면, 퇴임하고 나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이건 이제 윤 총장이 직접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또 얘기하는 건, 여론조사에서 대선 유력 후보로 계속 꼽히고 있는데도 그걸 뭐 묵인 및 방조했다. 이런 것이죠. 빼달라고 안 하고 8월 이후에는 빼달라고 안 하고 묵인 및 방조했다. 이게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매우 일치합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무료 변호, 일반 변호사 활동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아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이 윤 총장의 고의 과실로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도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죠. 그걸 정치를 하겠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걸 곧 정치 시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지 그게 왜 발언하는 사람의 문제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건 해석하는 사람 문제죠. 신문기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한다. 아니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본인이 발언한 것을 왜곡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순욱 판사도 똑같이 해석을 했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2개월 정직,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남은 것 중에 2개월을 잘라먹는 2개월 정직, 이것이 중앙일보가 2개월 정직 결정이 내렸을 때 오묘한 한 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임이나 면직이면 이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2개월 정도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그 판단에 따라서 2개월을 했다. 그래서 이게 오묘한 한 수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판사들에 따라서 워낙 이 전망이 엇갈렸으니까 저도 뭐 이것다 저것다 얘기를 제가 못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 견해로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월에 2개월은 제가 TV조선에 나가서 그랬는데 7개월에 2개월은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봤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 내년 7월 24일까지죠. 를 고려하면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법원 결정이 난 뒤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이제 출근을 해서 뭐 그동안에 어수선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법무부의 징계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또는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그 다음에 법무부가 주장하는 정직 유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정직 유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무부가 이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그 판단을 뒤집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뭐 어떤 공공의 안정성 이런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게 패착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곧 대통령의 결정은 성역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성역을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고 일반인이고 누구고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직무정지 결정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을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을 끝까지 바로잡겠다 이렇게 표현을 썼었죠. 그 잘못은 누가 했든 간에 대통령이 했든 아니면 일반 유권자, 일반 시민이 했든 간에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그래서 어제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사법부가 우리법연구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 판단이 틀렸구나 하는 반응을 저한테 보내오신 분들도 있었고,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홍순욱 부장판사, 뭐 만점법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왜 만점법관이냐?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판사. 뭐 그게 공식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서 100점을 받았던 판사입니다. 역시. 그리고 과거 그 지방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원님 재판은 안 된다. 원님 재판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증거주의 같은 것을 배척하고 자기의 감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배척한다 하는 그 본인의 과거 글과 그 다음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그 평가 뭐 이런 거에 정말 충실한 법과 원칙에 따른 평가였다. 자, 앞으로 지금 여당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이제 홍순욱 부장판사 같은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윤석열 찍어내기에 의해서 이번에는 홍순욱 찍어내기 하나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법관 탄핵에 대한 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뭐 올라가 봤자 몇백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입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검사, 그 다음에 판결을 제대로 하는 홍순욱 부장판사 같은 판사, 그리고 먼저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조미연 부장판사 같은 판사, 이런 판사들을 이제 어찌 보면 방법인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지켜줘야 하겠다. 이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극렬 지지자로부터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데 국민들이 나서야 하겠다. 어저께 제가 이 결정문을 봐가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결정문을 이렇게 잘 뜯어보면 이거는 내 생각하고 비슷하다 하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